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 만나는 코너였는데요.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원래는 수요일인데 오늘은 목요일 날 만나 뵙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일이 여름 스타일이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그리고 법사위에서 공식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놀러 갔던 거 아닙니다. 외유성 아니에요? 외유성? 아닙니다. 외유성. 맨 요때 처음에는 나가면 다 외유성인데.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뭐 장 기자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풀가동했어요. 같이 갔던 전해철 의원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유학 왔습니까? 무슨 뭐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3박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3일 묵었는데 아주 매우 의미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좀 뭐 그냥 의례적인 얘기 듣고 또 상대 국회의원들 만나고 또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한국 기업인들 만나는 의례적인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례적인 행사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지혜도 많이 얻고 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일정 그렇게 짜면 안 된다고. 안 갔어요. 그래서 저 사실 안 가려고도 맘먹었어요. 원래는 동물원도 오마이뉴스가 너무 무서워서 추적 들어올까봐. 근데 거기 이미 다 왜 저기 그쪽에 그 국가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미팅 약속이 면담 약속이 딱 선약이 돼 있고 또 거기 하원 부의장 또 저희 법사위와 같은 제3위원장이라고 하대요. 그 위원장과 면담 약속이 딱 돼 있는데 대사관에서 약속인데 우리가 또 깨면 굉장히 하여튼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가 되니까 아주 좀 이다 대사관 입장.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장 기자님이 가지만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로 보셨잖아요. 아니 저는 외유일까봐. 이때 그 팟짱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동선 관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고정 출연자들은 또 괜히 나와서 사진 찍히고 막 이러면 저희가 곤란하기 때문에. 진짜 근데 의미 있었어요. 아니 근데 국가사법위원회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같은데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하르트 등 그런 독재 국가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한 나라이고 지금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억 한 5천만 인구가 된답니다. 세계 4위. 그리고 뭐 가스, 뭐 천연고 뭐 자원들이 많잖아요. 뭐 원유도 있고. 그런데 뭐 한 4,000달러밖에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아주 형편없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깨끗한 정치 사회를 이제 이룩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동안도 이제 판검사들의 비리가 인도네시아도 아주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극심하잖아요. 최근에 뭐 매덕을 꿀꺽했던 판사도 나올 정도로 정말 이게 오히려 사회에 역행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국가사법위원회의 주 역할은 판사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아주 딱 저 징계 수준을 정해서 거기 말하는 대법원에다가 그 이렇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거기 국가사법위원회도 전부 판검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가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년 임기이고 헌법상 기관이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 있고 대부분이 판사 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또 장 기자님 같은 언론인 이런 분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그 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면 잡아내고 또 징계하고 나아가서 법정 태도가 불량한 판사들 있잖아요. 존다든가 괜히 삐딱하게 그 소송 당사자한테 막 불손하게 반말한다든가 막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보받아가지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스스로 그래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심각하죠. 어떤 때는 비리가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면직시켜서 네. 나중에 다시도. 뭐 연금도 받고 네. 공무원 연금도 받고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얕자리 먹히지 않도록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그랜저 검사, 뭐 스폰서 검사들 몇 년 지나고 조용해지면 다시 다 변호사 개업해서 예.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그래서 사실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이 늘 솜방망이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얼마든지 그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적당히 짬짬이 하거나 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낮지만 경제 수준은 좀 낮지만 국가사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청렴도는 더 높게 아직은 만들려고 이제 하는. 독재 예. 국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예. 지금 정치권이거나 예. 사회 세력에서는 어떻게든지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저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그 뭐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그런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이런 게 그냥 토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지고. 뭐 그런 도덕감이나 이런 걸 높은 도덕 수준은 고사하고 말하자면 몇 억씩 꿇고가는 판사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무슨 현직 판사. 그죠 벤츠 받는 그 검사도 여검사. 있고 예. 또 뭐 그게 뭐죠 아주 이 방송에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의 피의자 조사라는 검사가 네. 그 조사받는 해결사. 조사받는 검사. 저 여성하고 여성을 또 뭐 뭐. 거기서 뭐 성관계도 하고 아니 뭐 연예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네. 이게 문란이 무슨 몬동안에 보는 것 같습니다. 몬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 수준에 맞게 국가의 품위 그리고 어떤 그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다 척결이 돼야 되는데 뭐 언론 자유 지수라든가 부패 지수라든가 이런 거 점점 추락하고 있어서 이게 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지난번 아닌가. 제주지검 검사장 네. 왜 그 건도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사람 뭐 정신병이 있는 분이다라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그 검찰의 주요 고위직에 오를 정도로 말하자면 그 시스템이 뭐가 고장나 있는 거겠죠. 그런 분은 사전에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이 근데 마치 동정론이 있어요. 어. 제주도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야? 헛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때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뭐 동정론이 있거나 아니 뭐 이렇게 유야무야하는 식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보다 철저한 뿌리 뽑기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보면 역행하는 사회 구조여서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둠의 국가로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부터 좀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그러니까요. 그게 청와대, 좀, 네, 여당, 저희 야당도 똑같고.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아랫물이 맑는 건데 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3박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니 또 하나 거기서 자카르타에서 하나 더 하나 뭐 저 또 예. 국가사법위원회 말고 또 뭐 보셨어요? 인도네시아 주재 거기서 사업하시는 한국인들이 대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기업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뭐 여러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네. 그분은 종업원이 2만 명입니다. 어. 큰 글로벌 기업이다시피 하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이건희 회장, 정 누구죠? 정몽구? 네, 정몽구 현대 네. 이런 회장처럼 예우를 대접을 받는 받은. 기업 한국인 기업인이 있는데 네. 제가 간병 그 뭐 사업을 막 엄청나게 키웠다가 해서 간병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공장에 네네.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 근로자를 위한 병원이 3개나 있답니다. 입원실도 마련돼 있고. 네. 그러니까 평소에 혹시 직업병 같은 거 걸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네. 이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병원을 3개나 지었고요. 아. 그리고 2만 명이 한데 모여서 막 밥을 먹을 수 있는 큰 음식점. 식당.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 또는 뭐 저희 법사위원장 같은 제3위원장 이런 분 스케줄이 막 있고 그래서 네. 또 인도네시아가 막 교통 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네. 저 인도네시아 경찰한테 돈을 좀 주면 네. 그 공식적인 거랍니다. 네. 돈을 주면 그 경찰 그 뭐죠? 네. 저 이렇게 오토바이 네, 네, 그분들이 네. 쫙 이렇게 새치기 하게 해줘요. 그 부정부패가 있네. 아니 그거는 작결이 안 된다라네. 아니 경찰한테 뒷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각국의 대사관이 네네. 그 각국의 말하자면 VIP나 막 회담하러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묶이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비용을 일정 부분을 대사관이 부담을 하면 저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제 공식적인 방문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데요. 어쨌든 그 기업인이 인도네시아에서 2만 명의 근로자를 한 그 공장에 3곳의 저 병원, 노동자 병원, 또 식당도 아주 하고 자기 딴 그래서 시차를 한번 같이 견학을 가자라고 권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짜면 못 갔어요. 갔다 오면 어제 갔다 오려고 맘도 먹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일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간 동료 의원들하고 딱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경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에 가야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왔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현대 뭐 이런 SK 이런 기업들이 없죠.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업이 삼성만큼 규모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지만 근로자를 생각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마음이 자기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자로서 중요한 목표 하나는 근로자가 얼마나 거기를 그 근로 현장을 정말 내가 살맛난다 이런 막 기분이 좋게끔 하는 게 경영자로서 사장으로서 해야 될 주된 책무다. 그분 한번 모시고 싶네요. 그죠? 예. 제가 4월달에 한번 온대요. 그럼 한번 제가 주선할게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사실 삼성반도체 이유미 씨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부 우리 공장,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면서 남의 일 취급하고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나도 발뺌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도 만들고 그들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주요한 인물로 그래 상당히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이슬람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국가 그 범위가 넓습니다. 섬이 막 뭐 10,000몇 개인가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인도까지,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필리핀까지, 저 남쪽으로는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종족과 언어도 막 몇백 개래요. 인도네시아 내.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나가는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 미덕이 뭐냐, 덕목이 뭔가 봤더니요.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배려. 공존. 상대를 인정하고 말이 틀려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같이 가고 연대의식 이런 게 종교적 신앙심 탓도 있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대부분인데 그 불교 신자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자카르타 가 보니까요. 이슬람 그 사원 있죠.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성당이 있어요. 가톨릭 성당이. 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인도네시아의 다종족, 다문화 이런 나라가 그래도 한데 모여서 통합된 나라를 끌고 나가는 국민들의 기본 바탕이 아닌가. 그래서 좀 형편은 우리보다 있지만 뭐 경제의 그런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행복은 국민소득 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아주 반듯한 그런 마음과 따뜻한 기운이 도는 나라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송창근 그 기업 이름은 잊어먹었네. 묻지도 않았네. 하여튼 그분을 제가 소개해서
근데 저희가 보면 그 동남아시아 그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소 자영업자들이, 제조업자들이. 근데 그분도 그런 거에 일환인 것 같은데 해외에 가서 보면 꽤 오래전부터 가 있었던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그 현지 노동자들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방글라데시니 뭐 등등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까지 지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좀 다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귀감이 좀 되면 좋겠다는 삼성의 생각이 좀 고위직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하는데 그분들이 아니 지금 이건희 회장은 좀 와병 중이어가지고 연락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거기도 뭐 따님도 두 분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얘기를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정말 우리도 노동자들을 위한 얼마나 그게 경영 결국 그게 자기 기업에 다시 피드백 돼가지고 더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장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 좋은 사장님 앞으로도 좀 좋은 기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도네시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벌써 16분을 썼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셔야 돼. 예. 장윤선의 팟짱. 그 사이에 그 연말정산 대란이 났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13월에 보너스 사실 그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없죠. 저희도 있어요. 연말정산 하세요? 연말정산 하죠. 저희도 저 월 얼마씩 받는데요. 그래서 대략 돌려받는 게 100몇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 100여만 원. 예. 저희는 몇십만 원. 이렇게. 그래요? 국회의원들 그거밖에 안 돌려받아요? 더 받을 것 같은데 돌려받으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십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왠지 연말정산하는데 필요한 영수증 같은 거는 우리 집사람이 다 모아서 절 주는데 도대체 그게 다시 우리 집사람한테 피드백 된 게 한 번도 없대요. 그걸 왜 돌려줘요? 나도 쓰기 바쁜데. 여하튼 직장인들한테는 이 13월의 보너스 사실 이게 외국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우리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세금을 많이 뜯어갔다가 정부가 그랬다가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종 환급금이 있고 이것이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매년 받는 하나의 보너스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세금 폭탄이 된 거예요. 느닷없이 그리고 막 그 공제 항목도 갑자기 막 그 줄였다가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또 부활했다가 뭐 4월이나 5월 급여 통장을 열어보면 소급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막 해서 이게 뭐 원칙도 없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이런 비판이 많은데 자 우선 이 연말정산 지난해 2013년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때는 법사위원장이 아니셨죠? 그때는 미방위원이었죠. 미방위원. 그런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했을 때 제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묻지마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사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법사위 월권 운운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 2013년이니까 작년에 말하자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금과 옥조처럼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최대 고려사항으로 생각해서 세정을 필쳐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갑자기 급격히 세부담을 늘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죠. 지금과 같은 것이죠. 어떠한 신세, 어떠한 새로운 명목의 신세, 새로운 세금도 모두 악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목의 세금을 해도 그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악세다. 나쁜 세금이다. 이러는 말이 있듯이 조세 저항을 아주 잘 면밀하게 살펴서 옳은 목적이어도 정밀하게 접근을 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멍청한 정부가 멍청한 짓 한 거죠. 거기에 멍청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이거를 예상치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말 정산으로 이게 그리고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면
박탈감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배경에는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뭐 몇 퍼센트 이상 뭐 4, 5% 이상 경제 성장 그러면 세금을 더 거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했다가 네. 펑크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1조 났고 작년에도 또 11조가 펑크 났습니다. 네. 무려 그러니까 합쳐서 24원 5조가 네. 펑크 나니까 이제 조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다 하니까 이제 저 월급 받으시는 분들 샐러리맨들한테 주는 그런 연말정산 부분을 막 대폭 명분은 좋습니다. 뭐 그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네. 말하자면 고소득에게 혜택이 가는 걸 더 오히려 줄이고 네. 더 해야 되겠다. 명분은 좋은데 네. 깔려 있는 건 담배세하고 다를 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죠. 예. 한 뭐 9천억 정도라니까요. 네. 그것도 월급쟁이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길을 간접세 선택한 무슨 거죠. 저 담배세나 그렇습니다. 와 같은 뭐 간접세를 그건 조세장이 별로 없거든요. 네.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예. 그러니까 법인 무슨 기업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 예. 지금 보면 2013년 기재위 논의 때 보면 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두 분만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분들 한 6분, 2명 포함해서 6분 정도만 기권을 해요. 기권하거나 저는 어떻게 들어있나요? 찬성하셨죠. 찬성했습니까? 네.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반대자 그거 명단에 없어. 투표 안 할 수도 있죠. 아, 참석을 안 했을 수도 있나요? 예, 잠시 나가서 뭐 전화 받느라고 아. 깜빡 놓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근데 식으로 그렇게 짐작을 그렇게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아니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피해 나가려는 게 아니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뭐. 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네. 아 근데 정말 저도 사죄를 드려요. 그런 문제 의식이 없고 특히 이제 뭐 저는 우리 당에서 뭐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뭐 탓하면서 서민한테 폭탄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욕할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스스로 저희 당 야당을 비판을 좀 해보면 네. 그런 거를 있었으면 쟁점을 삼았어야죠. 그렇죠. 본회의에서도 철저하게 아니 기재위에서도 철저하게 그걸 쟁점화하고 네. 국민 여론을 모아서 네. 국민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 담기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법안 심사 소위에서 뭐 반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뭐 쟁점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되니까 기재위 전체에 통과되고 네. 법사위 와서도 별 문제가 없어 통과 본회의에서도 뭐 여야 합의해서 안건 올라서 통과한 거죠. 네. 그건 저희 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가 자동차세, 주민세 올린다고 했지만 이거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이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있으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재논의하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기관이잖아요. 정청래 의원 저희 당 최고위원 후보 나왔는데 아, 그런가요?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아니 저희 당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정선거에 위반된다고 보십니까? 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아니 뭐 사실이잖아요. 예, 이게. 아니 뭐 사실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이- 정청래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요. 이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진짜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길목을 딱 잡고 이거 안 된다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 박원석 의원 반대 토론하고 홍종학 의원 반대 토론 우리가 너무 실명을 다 까서 좀 그렇긴 하지만 팟캐스트의 매력은 또 여기에 있으니까 그 이런 분들이 반대 토론하고 그냥 기재위에서 뚱땅뚱땅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지나서 그냥 본회의 의결로 해서 결국에는 2015년 1월 이 현재 그 전체의 지금 1,000만 잠재적으로 한 500만 이상의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금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금 복지는 누리면서 세금은 안 내려고 한다. 이거는 도둑심보죠. 근데 문제는 방법론인 거죠. 방법론. 그러면 국민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충분히 해서 수비 그렇습니다. 기간을 가지고 예.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무상의료도 해야 되고 무상의료는 하지도 않고 있죠. 무상급식 해야 되고 또 의무급식, 의무급식 또 의무 의료. 보육 보육. 의무 의료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 조금씩 내자 각자 이렇게 가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세, 재벌들의 법인세 이건 그대로 놔두고 전부 쉬운 그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터는 이런 상황이 원천 징수하니까 그러니까요. 별 뭐 저항감이 저항도 없죠. 못해요. 얼마 걷어간지도 솔직히 몰라요. 뭐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걷어가는 모양이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 지를 틈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싹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 기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런 토론 과정이 전혀 없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은 쓱싹 하고 싶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쟁점화해서 국민 여론을 확립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네. 그래서 어떻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세입은 돈을 어떻게 거둘 것이며 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심도 있고 숙성되게 논의가 될 텐데 네. 우리 야당이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면 매주 반성해. 예. 그래도 반성 안 하는 정치인보다 나아요.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매번 반성이라도 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네. 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간 뭐 어쨌든 진짜 그런 거에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길거리 가서 목소리를 내질렀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잘못된 맹점 또는 지금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더 얼마 거둬야 되는 논의가 전혀 없는 점 네.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검증이 없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고 하는 거지요. 네. 저는 네. 이와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예. 지금 우리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했어야 되니까 세금 더 걷자 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금 더 걷자라는 건 학자적인 접근에서는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정치적으로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도 면밀하고 조세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저항감은 뭐냐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야 강물에다가 30조 퍼부어 또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도 막 도로 쌩쌩 나 하루 막 이거 어떤 업자하고 여기 뭐 결탁해가지고.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시장하고 결탁돼서 지네끼리 빼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자원 외교한다고 해서 몇십조를 지금 완전히 저 사기꾼한테 당했잖아요. 거기에 솔직히 무슨 커미션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지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도대체 지 돈이면 그렇게 쓸 수가 있겠어? 네. 이런 세출 국민이 세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구조조정 없이 곧바로 복지가 수요가 있고 돈 더 드니까 걷자. 그럼 돈 더 걷어서 돈 쓸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정부가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쓰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 구조조정 네. 또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와 함께 말하자면 국가 미래 전략의 복지나 국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의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같이 이제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돈을 더 얼마를 거둘 것이냐.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드린 얘기는 이렇게 저 같은 근로소득자들도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조세제도 전반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조세제도가. 일단 세금을 누가 똑바로 내고 있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고소득 자영업자들 변호사들 탈세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변호사 휴업했습니다. 절 째려보지 마세요. 전직 변호사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국회에서 월급을 받다 보니까요. 네. 진짜 제가 2004년도에 딱 있으면서 보니까 네. 변호사 네.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재경에 있었거든요. 네. 고소득 전문 직종들 네. 변호사, 네. 의사, 회계사, 변리사 네. 이런 사람들 때려잡자 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막 했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 네. 그냥 투명 유리알 맞아요. 지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고소득이나 또는 기업들 많은 무슨 R&D 비용에서 세 감세를 받거든요. 네, 네. 공제받고 이 규모가 더 큽니다. 저기에 뭐 세금 줄이려고 저기 그 근로자들 봉급에서 얼마 공제한 걸 줄이고 없애고 막 이랬는데요.
사실 대기업들 혜택 받는 거는요. 무슨 연구개발하는데 다 그 몽땅 세액 감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몇천억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인세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세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우대 혹은 또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들 특히 재벌 소수기업들이 이익 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세출 세입을 나눠서 볼 때 세출도 엉망이잖아요. 엉망입니다. 네. 그리고 감시가 제대로 안 되죠. 30조 원을 강물에 5년 동안에 그냥 거기다 뿌려버린 그 아주 그냥 형편없는 불량 정권이 네.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국회 우리 뭐 야당은 막 몸싸움하면서 막았지만 네. 결국 그 당시 한나라당 여당이 막 강행 처리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때 강행 처리했던 원내대표나 한나라당 당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표 또 의원들 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다 그대로 계시죠. 책임도 지금. 못 묻고요.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만 욕합니다. 저 박근혜 정부 끝나면 또 박근혜 대통령만 욕할 거예요. 네. 그때 주도적으로 그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국회의원을 또 하고 있거나 장관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인도네시아보다 많지만 부패 진짜, 수준은 그럼요. 여전한 거죠. 네. 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 끈을 유지하면서 사니까 이게 제도가 제대로 된 저는 신실한 제도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 국민에 대해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좀 더 걷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네. 당연히 선제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하면 너무 하세월이다라고 하면 병행해서라도 네. 세출 구조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고요. 혁파가 이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세입 구조에 대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저희도 배우고 뭐 장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네. 세금의 주요 기능, 으뜸가는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네. 있는 사람한테 돈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고조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8조 금법. 네. 그리고 로마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현명해요. 예. 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돈 많은 사람한테 걷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고리대금 업자들 같아 정부가. 그렇죠. 오히려 막 돈 뜯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덜 걷고 네. 안 걷으려고 하고 네. 있는 사람한테 그냥 뼈 빠지게 해서 걷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국회에서 야당이 막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득 분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은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2월 국회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2월 국회에서 그 많은 걸 다 하기에는 국회 역량도 부족하고 네. 또 그렇게 후닥닥 해출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제도와 세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서 네. 말하자면 19대 국회 정기 국회 전에 끝내도록 네. 하는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아니 시작은 하죠. 시작은 하되 시작하고 그게 굉장히 정밀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잘 다듬어서 한 6개월 정도 네.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해 2014년도 정기국회 때 저희가 김현미 당시 기재위 간사를 통해서 정부의 세출 내용을 쭉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4대강에 막 수십조 퍼붓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새마을 운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치적 사업 같은 거 뭐 DMZ 아니 지금 남북 관계 얼어붙어 있는데 뭐 DMZ 평화공원에 뭐 수백억을 쓴다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2월 세법 개정안 논의인데 지금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다자녀 그리고 노후연금 등에 대해서 뭔가 좀 재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넘어올 텐데요. 야당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좀 어떻게 논의를? 그게 이제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부분이 아니고 네. 연말 정산과 관련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땜실식 처방이겠죠. 뭐 그 자체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보다도 네. 세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또 세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혁파를 위해서 네. 좀 저희 당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정말 한번 19대 국회에는 조세제도 세출 구조를 한번 확 뜯어고쳤다. 네. 라고 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냥 그냥 그렇게 해왔던 관행에 네.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땜질식으로 생각을 언뜻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돌이켜보고 쭉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권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정치인들이 일단 뭐 당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야당이 자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매번 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겨냥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안들을 막 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마리나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그런 법안을 막 통과시켜 준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국정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해 준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윤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는 문제, 이걸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저희들이 근성이 있고 네. 아주 의지를 다부지게 먹고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유불리 이런 네. 걸 넘어서서 네. 가야죠. 네. 그래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짜 정치인 대접을 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비판이나 뭐 새누리당 비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뭐가 뭐 스스로 자기들이 저 자중질환이 자책골 넣고 일어나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 우리까지 덩달아서 하기에는 국민들이 짜증내실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말하자면 그럼 이 정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정말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내야지 네. 그냥 표 없는 데만 급급했다가는 네. 박근혜 종전에 뭐 하여튼 그런 정권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자마자 금방 인사 문제부터 흐트러져가지고 욕 바가지 먹고 네. 리더십은 추락하고 네. 그러면서 국정은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지고 예. 지금 박근혜 저- 정부가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저희도 예. 설사 3년 후에 저희 이제 내년에 다수당이 되거나 네. 또는 3년 후에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네.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똑같은 처지에 놓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어떤 분은 뭐 공자 말씀이라 할지 모르지만 진짜 더 오히려 어려워서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만 욕하는데 반사적 이익 얻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는 걸 보고 네. 우리 당에서 뭐 성명이나 비판하는 걸 보고 네. 그거는 진짜 좀 아니다 싶었어요. 네. 우리도 같이 원 책임이 있는데 네. 그걸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여기만 하는 것으로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장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세법 개정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정의 기본 철학과 그 방침에 맞는 것인지 네. 임시 땜질용인지 음. 그러나 이제 솔직히는 네. 그 세금을 내야 될 납세자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면 네. 쉽게 법사위에서 막기는 어렵겠죠. 음. 대부분 의원들이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연말 정산에 대한 공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제 반발이, 내역을 좀. 네.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기재위에서 이제 정책적인 거는 할 테고 네. 저희는 또 뭐 월권하면 또 안 된다니까 네. 최대한 헌법 이치나 기본 법원 측에 합당한지 네. 또는 뭐 좀 더 나아가면 그 조세법 체계에 네. 맞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국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아무런 세제 혜택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손질이 필요할 것 또 같은데 오히려 이제 또 혼자 사는 분들은 싱글세를 반사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예, 공제를 못 받으니까. 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요새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한 100만 6천만 이하 네. 소득자 중에 네. 그 싱글족이 한 100만 내지 110만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는 열악한 열악한 소득 환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적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세금을 더 뜯어가는 이런 역진 현상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세금만 더 또는 내고. 가족 혼자 외롭고 있는데 저도
나이 뭐 40에 장가 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까지 진짜 혼자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네. 치킨 시켜 먹는 거 얼마나 그러면서 연말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뭐 가요 대전 뭐 청백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상식. 네. 그러면서 치킨 뜯어 먹고 족발 시켜서 먹고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싱글족 중에.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싱글세를 내라는 이 결국 내는 거죠. 악덕한 정부.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 안에서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땜질식 처방이라도 해서 5월이나 6월에 소급분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세 문제, 조세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입 구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버는 만큼 내는 거거든요. 돈이 네. 있는 만큼. 돈이 있는데 과세해야 되는 건데.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소득 자영업자들 전혀 뭐 그 탈세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벌 기업들 현금 많이 몇백조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사내유보금 막 수백조씩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도 과세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일인가 국회가 2월 국회에서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맞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후닥닥 해출률은 아니고요. 아주 치밀하게 2월부터 해서 한 뭐 정기국회 전까지 네. 뭐 우리 국회에서 TF를 좋아하는데요. 이완구 대표나 우윤근 대표는 껄뜨가면 TF 하는데 TF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 하고 하여간 좀 뭔가 응축되게 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혁명 말하면 세금 혁명, 네. 조세제도 혁명, 세출에 대한 혁명이 확 프레임이 확 바뀌도록 네. 하는 역할에 저는 사실 이번에 연말정산 파동을 보고 네. 우리 땅에서도 막 개헌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게 지금 세금 조세제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세입세출 구조가 그러니까 세입심사, 세출심사 해본 사람들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라가 엉터리인지 몰랐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정말 엉망이야. 그러면서 또 자기네 지역구에 또 예산 이렇게 넣죠. 또 쓱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원님도 지역구에 예산 좀 넣지 않으셨어요? 그럼 쪽지 예산? 그것도 경쟁 붙죠. 예, 경쟁 붙죠. 쪽지 예산 얼마 제가 이렇게 넣으셨어요? 말을 하면서도 쪽지는 아니고 요새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예산? 예, 문자 예산입니다. 쪽지는 이제 옛날 카톡 예산. 예, 요새는 문자로 해요. 문자 카톡 예, 예산. 네. 쪽지하면 쪽지가 잘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자 중간에 유실되고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예산으로. 나중에 이거 뭐 못 봐서 네. 저 세금 반영 못했다라는 예결 소위원들이 뭐 그런 말 못하잖아요. 예. 문자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저도 진짜 그렇긴 한데요. 정말 한번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세금을 쓰는 부분하고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분하고 네. 우리가 지금 세금 쓰는 건 어려운 쪽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고는 근데 지금 보면요. 세금을 이렇게 걷지만 네. 정말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국가가 주는 경제적 이득이나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또는 의무 뭐 급식 뭐 보육에 얼마 이렇게 지원이 요즘 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냥 걷기만 했죠. 그렇습니다. 걷고 비자금하고 지네끼리 써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선진국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보면 논의는 없고 뭐 그냥 알아서 뚝딱 처리해버리는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요. 네. 전문가들도 네. 조세 전문가든 재정에 대한 전문가 분들도 그냥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금을 걷는 것과 네. 세금을 쓰는 것과 이 구조를 혁명 같은 그런 기운을 통해서 혁파하겠다. 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숙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는 반드시 거치고 네. 세출 구조도 분명히 아주 그냥 엄청난 칼질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칼질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증세하자. 네. 이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저도 반대입니다. 예. 묻지마 증세는 안 되는 예. 거죠. 아니 세금을 엉망진창 쓰고 있는데 백날 아무리 돈 걷어봤자 뭐 합니까? 계속 엉망진창. 예, 엉망진창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어쩌면 이 세출 구조를 욕이 난데 어려운 때 다 쓰도록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주 되면 국회 논의가 또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 마리나법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거 어떻게든지 막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요새는 살짝 물타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도 좀 말하는 게 제 성면에 안 맞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내용도 모르고 된다 얘기하는 건 건방질 것 같아서 네. 조금 좋습니다. 신중하게 네. 정치인답게 그렇지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조금 빠져나갈 거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뭐 인정합니다. 태도 변화가 점점 있으시.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걸러지고 자정 노력이 있다 이런 데는 굉장히 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뭐 여쭤봐도 돼요? 네. 장윤선의 팟짱.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김영란법 저는 언론인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무슨 뭐 가능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아니 언론인이신데 그게 언론인들한테 독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십니까? 저는 그게 뭐 청탁 받아서 기사 쓴다. 그럼 그 기자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 충돌 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 충돌 관련해서 그건 아예 정말 뺐어요. 아예 뺐어요? 금품 향응까지만 2개만 넣었습니다. 아니 금품 향응 받아서 기사 쓴다. 이거 웃기는 기자죠. 아니요, 금품 향을 받아서 기사 쓰면 그건 현행법으로 다 처벌이 처벌받습니다. 가능해요. 문제는 네. 실제 그 돈을 그 기사와 관계없이 네. 받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누가 첩보를 줬어요. 그럼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어요. 네. 장 기자님 계좌 추적, 압수수색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취재 활동이나 언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네.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좌 추적을 해봐야 별로 나올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법의 취지가 모든 국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할 수 있다. 범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연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이 더 유의미하다면 저는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그다음에 뭐 금융 관련 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방송이라고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뭐 방송이라고. 방송을 의식해서 언론인 저를 왜 당연히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 아니 근데 저를 왜 굉장히 무슨 금품 수수와 향응 받는 기자 취급을 하시면서 아니 그 바로 발끈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예. 마치 지금 뭐가 캥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걸 또 아닌 것처럼 하시려고 하는 이 부자연스러움이 예. 이게 문제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네. 저는 소위 공직자 중에 원래 김영란법 원안이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뽑겠다. 네. 그래서 공직자만 타겟으로 했던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예, 근데 정무위에서는 뭐 민간 부분이나 언론이 넣는데 왜냐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공적 기능 하는 게 왜 언론인만 있냐고요. 네. 은행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다 있잖아요. 네. 공익 기능 하면 뭐 저기 누가 반기문 총장도 공익 기능 하죠. 예? 유엔 사무처. 예. 유엔 사무처 직원들도 다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정말 그러면 사람 이게 비리를 용인하자는 뜻이 아니라 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 설정을 국가의 공권력이 깊게 렌즈를 대고 들이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어도 캥긴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김영란법은 그 민간인들은 제외하고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네. 똑같아요. 장 기자님처럼 네. 누가 얘기하면 자기가 뭐 캥길까봐 겉에서 방송용으로 하는 얘기와 밖에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나는 얘기 못하는데 네. 그거 좀 고쳐. 그 문제 많은 법이요.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누굽니까? 실명 거론해. 그건 좀 상도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 반드시 넣자고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빼자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넣고 됩니다. 네. 장차관 뭐 고위공직자 넣고 거기를 판검사. 먼저 해보자는 거죠. 판검사. 그렇게 지금 판검사
저기 몇 억씩 받아먹는데도 못 잡아내고 하는 사람 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제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들. 예? 변호사. 변호사도 넣자고요. 네, 뭐. 근데 변호사. 저는 공직자,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네. 공직자 그중에서도 하위 공직자들 말고 고위 공직자들하고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네, 해보고 하고. 실효성 있게 해서 그거에 뿌리 깊게 정착하는 게 중요하지. 네. 다 그거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 실효성도 없는 뭐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법으로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고 아. 또 하나는 경찰 국가와 모든 일에 국가 경찰 수사기관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계좌 추적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수사권들. 다 그렇죠. 범죄 행위를 하셨는데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는데 예.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네. 저하고 먹었어요. 예. 저하고 같이 드셨어요. 예. 그러면 의심을 받고 의심을 늘 받고 네. 그리고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계좌 추적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생활을 어떻게 이런 인간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비리 저지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네. 그 그것도 자체가 국가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이거는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 나쁜 짓 안 해도 의심받는다니까요. 지금 이 김영란법은 비리 그 자체를 적발하는 법이 아니고 네. 비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주고받고 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의 주고받는 것조차도 그러면 그건 공직자만 감수를 해야죠. 왜 자꾸 범위를 넓히냐고요. 네. 그리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 맑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김영란법 얘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언론인들이요. 네. 표리 부동한 것 같아서요. 저를 지금 표리부동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표리부동한 사람 장 기자님은 표리 부동하신가 아닌가를 한번 여쭤봤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표리가 부동한 것 같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요. 아니 정말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그 예방적 근데 저는 이게 헷갈려요. 참여연대 주장을 들으면 시민단체들은 예방적 효과가 크다. 그리고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대상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등등. 그러면요. 그러면 저를 신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의 모든 사생활이 다 털린다.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되게 끔찍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가능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도 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의심받고. 예, 누군가가 저를 신고를 하면 저에 대한 모든 그 별 계좌도 없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털어서 문제 삼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거의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명국가에서 네. 기본 철학과 기본 가치는 네. 모든 하나하나의 인간이 뭐 재산의 다과, 피부색, 학식이 많고 적은 거, 지위고와 이런 거 아무 성별 관계없이 연령 관계없이 존엄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존엄.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존엄은 존엄성을 인정받기커녕 의심을 받고 있다.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이죠. 더구나 공직자라면 네. 한국 사회 공직사회가 뿌리 깊은 부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잠정적으로라도 모든 거래를 못하게끔 막자. 김영란법처럼. 네. 그럼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모든 국민을 대부분을 거기에 대상자로 삼는 건 네.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네. 민주주의 생명선이라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언론인이시라고 내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이게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제한된 권한만으로 모든 국정에 잘못된 거 비판 감시 견제 못합니다.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 대부분은요.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제 막 밝혀져가지고 막 문제 제기한 거를 사실 뒤따라가면서 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위축되면 네. 언론이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또는 큰 빅브라더를 의식하고 네. 나에 대한 것들이 수사기관 누가 갖고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네. 하면
취재 활동 제대로 되겠습니까? 외국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 거를 원래 막는 거는 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마 이상 못 받기. 네.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윤리강령 있어요. 다 있어요. 오마이뉴스. 예, 그죠? 그럼 그걸로 그 규범이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되면 돼요. 공부 못한 놈들이 책이 많아요. 이 책 하다가 안 되니까 저 책 보고 저 책 안 되니까 또 새로 나온 책 보고 이거 보면 영어 격파 영어를 90점에서 뭐 수능을 뭐 A 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거에 하는데 지 실력 공부 의지가 부족한 거죠. 저는 이 김영란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끈질기게 이를 우리가 같이 의지를 갖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안이 또 나왔어요. 그 이적 단체로 판결이 나면 그 이적 단체들에 대해서 아예 강제 해산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 그 박근혜 정부는 하여간 해산, 해체 이게 해체 정부예요. 네. 해체 정권. 해체 지난번 세월호 났을 때 해양 뭐 무슨 해양 경찰청인가요? 네. 그것도 해체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반국가 이적 단체를 뭐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는 반드시 해산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네. 그 법무부가 또 법무부 장관 네. 이 정부가 늘 헌법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헌법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에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그리고 2항에는 국가는 국민이 그와 같은 인권,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여러 행복을 느끼게 해줄 권리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법 철학의 법 경언에 보면 네. 침대에 누워서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도 불법이 아니다. 생각은 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반국가다 범죄 행위다 그러려면 그 위험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위험이 그냥 위험이 아니라 명백하고 네. 현존하는 위험이어야 됩니다. 명백하고 그런데 현존하는 위험. 그런 위험도 없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권과 생각이 틀리다고 해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 민주사회 네. 다양성이 보장돼서 창의정이 만발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억누르고 그래서 한 생각으로 딱 단일 대우를 획일적으로 맞추겠다라는 것인 만큼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사실 하지만 반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민주국가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자유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반헌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 유언비어 유포들이 많아서 이것을 조기 차단해야 되고 또 이런 데 필요한 과학수사 인력들을 공안부서에 대거 배치를 해서 앞으로 공안수사 인력도 확대하고 또 전문화한다라는 게 황교안 장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공안통이라고 할 정도로 공안만 하셔서 그 경험이 거기에만 이렇게 제한돼서 보시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그 대한민국의 생명은 민주주성이고 그 네. 민주성은 자유민주성은 자기 그 소위 보수 수구 꼴통 같은 분들이 늘 되뇌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김정은 찬양, 친북, 뭐 종북 이러시는데 그 사람들 그냥 둬요.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건적 측면에서 국가가 아유 이 사람들 얼마나 어떡하다 이런 처지에 빠졌나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오히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한 생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아. 반헌법 종자들이다. 오늘 새로운 워딩 만드셨어요. 네. 반헌법 종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종자들이라는 오히려 말잘안 쓰- 척결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적이다. 네. 네. 아니 도대체 아니 사람들의 생각을 왜 지 생각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반헌법 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 정부가. 그런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심각하게 획일주의. 헌법에 대한 기본 이해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헌법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도 2월 국회로 넘어올 텐데 법무부에서 내는 입법 발의는 전부 아니, 절대 안 법사위에서. 되죠. 네. 그건 그거 내볼 때는 좀 꿈도 커요. 꿈도 커요. 이상민 법사위원장 시대에는 절대 통과시키지 못할 법. 이건 아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그건 뭐 제 혼자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혼자 힘으로도 막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멀리 자카르타에서 7시에 도착하셨죠, 아침에. 예. 아침에 7시에 도착하셔서 사모님께 전화도 안 드리고 바로 곧장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그 스튜디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네요. 걱정이 돼서 어디로 또 뭐 IS나 이런 쪽으로 간다. 납치됐나? 예. 오늘 막 공항에서 바로 스튜디오로 오셔서 녹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